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함께해주고 계신 분이 3,336명 정도 되네요. 네, 지금 현재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3,336명. 예, 계속해서 또, 제가 오늘 낮에 방송 장비를 점검하면서 카메라 하나를 그냥 계속 켜뒀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과열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꺼지고 있는데 좀 방금 지장이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주제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검찰에 불리한 진술이 사라진다. 검사가 증언을 조작했다. 사라진 정민용의 진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지난주에 이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용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바로 이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이 정민용 변호사는요, 대장동 사건에서 본인이 뇌물을 받고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다 기각됐죠. 최근에는 올 8월인가 그때도 한번 청구가 됐었으나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검찰에 의해서 감옥 구치소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 정민용 변호사가 지금까지는 김용 부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마치 유동규한테서 돈을 받아온 것처럼 그리고 그 장면을 내가 직접 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죠. 근데 법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진술서에는 이렇게 안 써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 정민용이 뭐라 그랬냐? 아니, 나 검찰에서도 본 적 없다고 했는데요? 야, 검찰 진술서 보면 그렇게 안 적혀 있잖아. 이게 뭐야?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저는 안 봤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는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정민용은 진술을 했는데 검사가 진술을 안 남겼다는 얘기지. 기록을 안 남겼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자면 검사가 증언을 조작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죠.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민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욱에서 유동규로 돈이 넘어갈 때 실제로 전달을 해준 사람이에요. 남욱은요, 유동규를 잘 모른대요. 전화번호를 안 것도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대부분 정민용을 거쳐서 돈도 전달했고 의사 전달해야 될 무슨 그 메시지가 있어도 정민용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안 것도 얼마 안 됐대. 즉 모든 돈 거래는 정민용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민용 입장에서는 이 남욱과 유동규 사이의 돈 거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을 이렇게 건네주다 보면 유동규가 다른 사람한테 누군가한테 돈을 줄 때도 이것도 좀 바꿨지. 그죠? 여기서 일로 가는 것. 남욱에게서 유동규로 가는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과정을 직접 실행을 해준 사람이면 유동규가 여기로 넘어갈 때도 누군가에게 돈을 건네줄 때도 지켜봤을 가능성이 있죠. 요렇게 어깨 넘어. 자, 그래서 이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겁니다. 정민용의 역할은 이거예요. 남욱이 마련한 돈을 유동규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김용입니다. 김용의 대선 자금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실제로 돈이 김용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법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이 정민용은 직접 본 건 없다. 김용이 정치 자금을 요구했다는 것도 나는 직접 들은 게 없다. 다 누구한테 들었다? 유동규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검찰 진술 조서 내용이 많이 틀려진 거죠. 자,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정민용은요, 정민용은 남욱에게서 돈을 받아가지고 유동규에게 돈을 전달해준 역할을 했는데 총 4번을 전달해 줍니다. 그 중에서 맨 첫 번째 전달했을 때, 그러니까 1억을 받아와가지고 1억을 남욱한테 받아서 유동규한테 전달하러 갔을 때 2021년 4월경입니다. 이때 김용 부원장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정민용이에요. 자, 검찰은 이 말을 뭘로 만들었다? 김용이 돈을 가져갔다라는 걸로 바꿔놓습니다. 자, 내가 김용이 온 걸 보았다. 김용을 보았다가 김용이 돈 가져갔다로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김용이 나가는데 보니까 돈가방을 들고 나가대. 그래서 김용이 가져갔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정민용은 뭐라 얘기했느냐? 나는 김용이 나가는 뒷모습은 봤다. 그런데 돈이 드는 쇼핑백은 보지 못했다. 라고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야, 너 봤다며. 검찰 진술서에는 네가 봤다고 나와 있어. 아니?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돈이 드는 쇼핑백을 보지 못했다는 거, 이거는 검찰에서도 나 그렇게 진술했어. 야, 뭔 소리야? 네 검찰 진술서에는 네가 본 걸로 기재돼 있어. 아닌데요? 난 본 적 없는데요? 자, 그러니까 재판장이 재확인을 합니다. 진짜 못 봤니? 검찰 조서에 보면은 이거 재판장이 판사가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검찰 조서상 네 답변의 뉘앙스는 김용이 들어온 것도 봤고 나갈 때 돈을 숨겨서 불룩해져 있는 것도 봤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그거 아니야? 너 확인한 거 아니야? 본 거 아니야?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가지고요. 김용의 상반신은 못 봤고요. 하반신만 봤어요. 하반신 어느 정도? 허벅지 아래요. 허벅지 중간 아래쯤이에요. 여기 아래. 이거 안 보인다 그죠? 예.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 보려면은 하여튼 적어도 이렇게 하려면은 적어도 뭡니까? 허리 위를 봐야 되지. 그런데 허리 아래, 적어도 허리 아래. 허벅지 아래를 봤다고. 그럼 이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못 봤다는 겁니다. 나는 못 봤다. 이 얘기는 누구한테도 했다? 검사님한테도 했어요. 야, 검찰 조서상에 그렇게 안 적혀 있는데 네가 봤다고 돼 있는데 아니야. 난 못 봤어요.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데 어떻게 봐요? 못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결론은 뭐? 검사가 정민용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거죠. 검사의 진술 조작은 사실 우리한테는 좀 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경심 교수 사건 때 단국대 장모 교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진술 조작이 있었는지 오죽했으면 그 단국대 장모 교수가 자신의 진술서 말미에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다 진술했다. 그러니 내 가족을 지켜달라. 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사실은 내 진술은
검찰이 너무나도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써준 거예요. 진실이 아닙니다. 라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정상적인 판사라면 이 진술서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증거 능력 자체를 없애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 진술서를 고스란히 다 증거로 인정을 했더만요. 이쯤 되면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밖에는 제가 보기 어렵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짚고 넘어가야죠. 마치 판사가 미리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춰서 증거라든지 진술을 짜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정민용 변호사, 나는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합니다. 자, 이를 두고 앞으로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내가 본 적이 없다, 증인이 본 적 없다라고 하는데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쓰여졌단 말입니까? 이런 진술조서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요거요, 지금은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검찰 진술조서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검찰 진술조서에 증거 능력이 있었어요. 따라서 정민용이 부인하더라도,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검찰 진술조서 그 자체로 증거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정민용 진술조서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증인이 딴 얘기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문제는 검사의 버르장머리는 그대로다라는 겁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검사의 하던 짓거리는 옛날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문제겠죠.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검찰 조서상 답변의 뉘앙스는 들어온 것도 봤고 나갈 때 불룩해진 그런 오숫자락을 보았다로 보이는데 사실이 아니란 말이냐? 라고 재판장이 재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정민용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가지고요. 저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요, 정민용이 바뀐 진술을 하니까, 진술을 바꾸니까 이에 대해서 판사가 너 진술 내용이 바뀌었는데 확실해? 정말 확실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자, 참 안타깝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용 부원장 측에서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용 부원장 측에서 뭐라고 입장문을 냈느냐?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검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반대되는 진술을 고의로 누락하며 오히려 그 진술에 맞춰서 진술을 유도하는 등 짜맞추기 수사를 벌인 거 아닌지 의심됩니다. 라는 얘기를 김용 부원장 측에서 했어요. 오늘 어제군요. 어제 공식적으로 이 입장을 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거론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잠시 좀 짚어볼 게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 측의 이 입장문에 보면은 판결로 확정된 검사의 의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판결로 확정된 검사의 의무입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객관 의무라고 합니다.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에 보면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다음에 직무와 권한이 있다. 줄줄줄 하면서 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증거를 조작한다거나 진술의 내용을 바꾼다는 것은 검사의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검사의 직무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겁니다. 적어도 진술을 조작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뭐 더 따를 것도 볼 것도 없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검사의 객관 의무와 관련된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2001년에 나온 판결입니다. 2002년에 나온 판결입니다. 검사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혐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이유 있다. 합리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야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의 판단도 위법하다. 즉, 검사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이 없는 경우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소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다? 위법하다. 그 다음에 검사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서라도 제출해야 된다. 아니, 검사는 피고인을 처벌하는 사람인데 검사한테 이런 의무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객관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검사가 비록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검사는 제출해라. 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아니냐. 따라서 피고인의 이익도 이익이다. 그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라면 제출해라. 이게 바로 대법원 선고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실 이게 조금 이 2002년에 나온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사실 성폭행 사건이에요. 성폭행 사건인데 이 피해자의 속옷에 DNA가 묻어 있는데 이 DNA가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뭐 그런 DNA였던 거예요. 근데 이 속옷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된다? 이 검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려와요. 검사의 공소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검사의 객관 의무가 이래서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검사의 객관 의무라 함은 검찰청법에도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야 되라. 이건 당연한 건데 심지어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가 나왔는데 이를 숨겼다? 이거는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작살낸 거죠. 이런 걸 보고 배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배임이에요. 이게 배임. 검찰이 배임 하고 있는데 배임은 이게 배임이야. 자, 그런데 이런 식의 행태, 검사가 검사가 객관 의무를 위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더 나아가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검찰이 오래전부터 제법 여러 번 저질러 왔던 행태이기도 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야 하는데 그게 검사인데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증언을 조작을 한다면
이거는 검사가 아니라 깡패겠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증거를 조작하면 깡패 양아치죠. 그게 검사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제법 상습화되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입니다. 이것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유서 필적 감정을 조작을 하라고 시킨 상황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자면 필적이 비슷한 필적을 만들려고 검사가 거의 장난질을 친 거나 다름이 없죠. 증거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진술도 점점 강기훈에게 불리하게끔 만들어요. 여자친구까지 동원해가지고 강기훈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진술서 나온 거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왜 참담한 사건이냐 하면은 강기훈이 자기 주변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검사들이 지속적으로 강기훈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한테 유리하게끔 진술을 맨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진술이 바뀌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진술을 그렇게 안 했는데 검사가 진술 내용을 살짝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제일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뭐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처럼 옛날로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유성 간첩 조작 사건만 해도 그래요. 유성이 간첩이라고 만들어낸 증거가 있었죠. 중국에서 북한으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기록, 중국의 해관이라고 하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출입국 관리사무소, 중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공문서를 위조를 합니다. 국정원이. 위조된 공문서를 검찰이 그대로 제출해요. 중간에 위조가 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때 관련된 검사들 꽤 여럿 됐죠. 자, 이처럼 검찰의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어떻게 보자면 대한민국에서는 꽤 흔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검사가 이렇게 피고인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을 위해서 증거를 찾아줘야 되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왔다면 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검사가 오히려 피고인한테 불리하도록 증거를 조작했다면 이게 검사입니까? 깡패지? 자,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참 어처구니 없게도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장영진 TV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자꾸 네, 화면이 조금 고르지 못하네요. 자, 지금 댓글 한번 볼까요?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해. 그러니까 국회의원 20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총선에 민주시민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박명수님, 양아치 두목은 커다란 가르칠 뒤 베일에 가려져서 안 나타날 듯 하고요. 행동대장 박영수, 부대장 울성열 한동훈 이렇게 하고 있네요. 천공 잡는 귀신님 오셨나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로사리아님, 조작
저런 짐승들 일반인들 만들자고, 예, 저런 조작을 하는 짐승들은 일반인을 만들자라고 하셨고요. 이구님, 유성지 사건 때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죠. 그게 맞아요. 중국 공문서를 위조를 했었죠. 참, 예, 참 상상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근데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참 씁쓸하네요. 자, 장효진 TV 오밤중의 뉴스. 자,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